바뀐 입시로 인해 내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문법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기말이 끝나고 이제 바로 겨울학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점수가 반영되는 시기인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소은 강사입니다. 네, 지금 중1들 지도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예비 중2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이제 문법 부분을 이제 맡아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로 제가 우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바뀐 입시로 인해 내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더 문법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예비 중2,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기말을 앞두고 있죠. 예, 많이 떨릴 텐데 이제 기말이 끝나고 이제 바로 겨울학기가 시작됩니다. 뭐 어떻게 건설적으로 겨울학기를 보내야 우리 중학교 2학년 가장 중요한 이제 점수가 반영되는 시기인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문법을 꼭 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중등 내신, 그리고 제가 옆에 부제로 치열해지는 고입 경쟁이라고 조금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내신 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어 실력 향상, 그리고 정확한 독해입니다. 우선은 지금 현 중2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대입 체계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고교 학점제인데 당연히 뭐 교과목, 뭐 통합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융합 이런 거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저희가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이제 변환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얘기고, 이제 저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저희 1등급 보이시나요? 1등급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제 2등급 같은 경우가 7%, 합해서 이제 최상위 등급이 이제 11%입니다. 근데 이제 5등급으로 여기 바뀌면서 저희 1등급이 10%고요. 그리고 2등급이 24%. 어떻게 보면은 좀 버퍼가 좀 많이 생겼다고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1등급, 2등급의 폭이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원래 사실 저희가 일반고를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신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좀 경쟁력을 좀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더라도 이렇게 폭이 조금 넓어졌으니까 좀 수월하겠네. 사실 특목고 자사고를 안 갈 이유가 하나는 없어진 거죠. 뭐 어떤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대학이 해줄 겁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너무나 이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보면은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좀 올릴 수 있고, 또는 면접이나 이제 구술 이런 데서 약간 좀 중요성을 좀 중점을 좀 두겠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요것도 제가 이제 자료를 좀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특목고를 가야 될까, 자사고를 가야 될까, 일반고를 가야 될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주변에서 또는 언론 매체나 또는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이제 특목고 얘기, 좀 자사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고랑 특목고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대학교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나누냐, 바로 면접이나 이런 데 좀 중점을 둔다 그랬잖아요.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면접이나 이런 데서 좀 녹여낼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은, 당연히 이런 많은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이점을 좀 가져가겠죠. 또 다른 걸로는 저희 고교 학점제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학과들이 나올 텐데, 그 과목들이 나올 텐데, 일반고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평준화돼 있지만, 이 특목고나 이 자사고에서는 좀 여기에서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목들이 있겠죠. 그럼 평가를 할 때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재상이 더 적합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좀 다른 과목들을 좀 이수한 그런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저희 대학 입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좀 칼자루를 좀 쥐고 있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고등학교로 옮겨지고, 그래서 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특목고나 뭐 이런 류의 이제 고등학교들이 좀 위상이 좀 커지고 좀 힘을 좀 가지게 되면은
많은 중학생들이 이런 고등학교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전에는 내 등수가 난 B 정도였는데 나 괜찮지 않을까? 나 이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는 가장 최상위 등급을 맞아야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쟁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치열해지는 고입 경쟁이라고 따로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대입을 벌써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걸까? 이제 여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The more, the better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신부터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한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는 고등 내신이 있습니다. 중2, 3인 학생들은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이제 문법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전 범위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준비한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 늦었다는 거고, 사실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영어에 크게 할애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중학교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집중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문법이 약한데 기초 문법반 좀 수강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이미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미 심화 문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법 기본반을 수강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수요도 적기 때문에 개강이 될 확률이 좀 낮겠죠. 당연히 이때 문법 기초를 듣는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고등 내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학교 때 기본을 튼튼히 좀 다져놔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 실력의 향상인데요. 사실 이제 문법을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이 아니라 언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로드맵을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어휘 보이시죠? 어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요. 어휘는 끝까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신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구문 독해로 갔다가 심화 독해로 갔다가 이제 내신 수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문법이 약한 친구들이 사실상 끊어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게 구문 독해인데요. 그럼 구문 독해 안 되면 당연히 심화 독해랑 다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내신과 이제 수능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가질 텐데, 그래서 문법을 열심히 해서 문법을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구문 독해 능력도 향상이 되고 구문 독해가 쌓이겠죠. 계속 쌓이다 보면은 심화 독해도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이 심화 독해를 두 개 다 가지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신과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이유 설명했는데요. 요게 저희가 문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고,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겨울 학기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법이라는 거는 이 세 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고, 이제 두 번째는 개념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거를 목록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목록화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적용 그리고 응용의 단계입니다. 여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혹시 너 이거 뭐 가정법에 대해서 아니? 네,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실질적으로는 if가 들어간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가 내가 많이 듣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가 진단, 명확하게 자가 진단하는 시기가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이뤄져야 되고, 자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본인이 어느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나 뭐
선생님께서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세요. 관계대명사에서 뭐 어떤 용법이 쓰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거를 듣고 그대로 수업을 이해하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개념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동태, 뭐 분사금, 현재월 다양한 게 많은데 이런 거를 듣고도 수업을 따라가는 게 무리가 없다. 그럼 이 친구들은 개념 이해보다는 윗단계인 거죠. 개념의 목록화 단계에 있는 거죠. 개념 이게 안 된다. 그는 개념 이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개념을 강화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개념의 목록화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한번 좀 눈을 좀 감아보거나 아니면은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문법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뭐 그래, 문장의 뭐 형식, 뭐 가정법, 뭐 준동사 이렇게 떠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접속사를 떠올리는데, 접속사에는 세 가지가 있구나. 등위, 상관, 종속이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이런 표현들이 있고, 예문을 들 수 있다. 요 정도가 이제 목록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자가 진단을 하고 이제 문제 적용, 응용. 여기에서 가장 큰 이제 좀 오류가 좀 범해지는데요. 본인이 목록화까지는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강사 선생님이 생각해도, 선생님이 생각하더라도, 학생이 본인이 판단하더라도 나는 문법에서 좀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리면은 다 문제들이 나갑니다. 자,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잘 아는 거랑 그거를 문제 적용, 응용해서 문제로 녹여내는 거랑은 사실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좀 가져온 건데요. 저희 KNS 어학원에서 리뷰 테스트라고 하고 문법 시간에 항상 필수적으로 나가는 문제입니다. 내신형 준비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이 문장을 읽고 틀린 거를 오류를 찾고 그 오류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고칠 때 어떤 문법적인 근거로 고쳤는지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그제서야 문법 적용 응용의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문법 적용도 응용되고 다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본,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개념의 목록화, 이제 문제 적용인데 기본 개념이었던 거죠. 이제는 심화 개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바퀴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제 문법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우리는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진단의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자가 진단을 하고 뭐 레벨 테스트 뭐 이런 걸 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서 거기에서 이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고 개념의 목록화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개념 이해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 매번 리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적용 응용 능력도 매 수업마다 이렇게 발달하겠죠.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문법이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문법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좀 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피자 한 판이라고 좀 예를 좀 들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법 개념들을 한 조각씩 이렇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문법을 한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 근데 지금 문법이 너무 약해요. 이런 친구들은 이 조각을 채워가는 이 흐름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법을 배울 때 문법이란 게 이 조각을 다 하나씩 채워서 뭐 8조각의 한 판을 만들었을 때 그제서야 유의미하게 유기적으로 이 지식들이 연결이 돼요. 서로 다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법을 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빠르게 이 문법을 뭐 조각의 누락 없이 열심히 개념들을 한 바퀴를 돌리고 빠르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문법에. 그래서 몇 바퀴를 돌렸을 때 저는 한 3바퀴 정도는 돌려야 그게 바로 이제 구문 독해나 그리고 이제 독해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반, 이거는 이제 가을 학기 기준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 정규반 레벨들에 맞춰서 본인이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문법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겨울 학기에도, 이거는 여름 학기 기준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제 겨울 학기에도 이런 내신 문법 특강반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병행으로 수강을 해서 본인이 실력을 철저하게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 파트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입시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입이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시작된다. 이 정도로
좀 비약해서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내가 얼마나 내신을 좀 준비를 해서 잘해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문법은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연사님이신 저희 박지혜 강사 선생님께서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독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사실 뭐 예비 중이 친구들을 이제 독해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사실 이게 경계선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비 중 2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고등학교 진학하는 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아니면 고등학교 친구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독해 학습을 좀 해야 하고 그리고 좀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독해 하면은 좀 크게 어머님들께서 독해에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고요.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학기하고 2학기가 각각 다른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저희가 토플로 진행을 했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반이 다 수능으로 진행이 되면서 2학기 때부터 2학년 그리고 3학년 쭉 해서 저희가 다 수능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능 위주로 갈 거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학교별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탭스를 추가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 외고반 대원하나고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SAT를 또 같이 써서 심화 독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반별로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좀 독해 어떤 유형별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워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중학교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까지 각각 독해가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지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문 독해 하면은 이제 토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윗반에서 하고 있는 SAT 등이 이제 장문 독해에 속할 수 있는데요. 이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 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 자체가 깔끔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또한 설명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제 장문 독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한다거나 아니면은 긴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장문 독해는 아이들이 뭐 수능은 또 단문 독해다 보니까 그럼 장문 독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학교별로 들어가면 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될 때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그 범위가 그렇게 지정 범위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부교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갭에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나 혹은 따로 쓰는 이런 추가 자료들이 굉장히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지문들을 다루고 장문 독해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지금부터도 계속 장문 독해를 손에 놓지 않고 좀 긴 글을 읽어본다거나 계속해서 좀 익숙해지게끔 너무 이제 집중력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갖고 자기 페이스를 잘 찾아서 쭉 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사실 장문 독해나 단문 독해나 다 아이들이 어휘에서 이제 막혀버리면 사실 독해를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휘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구조가 글의 길이 자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글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정확히 하느냐, 시간 뭐 타이밍도 좀 제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서는 그래도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편이에요. 또한 이제 많은 범위를 또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특정 분야만 좀 선호한다거나 어떤 한 특정 분야를 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겁을 먹으면 또 그런 거에 이제 독해를 읽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해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수용력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단문 독해라고 하면 간단히 이제 수능으로 관련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능 같은 경우는 논리력
추론력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필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상당히 이제 글의 길이 같은 경우는 좀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 한 문장 문장의 그런 간격이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구조 자체도 또 구문 독해가 구문 분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어려워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주어 동사를 아이들한테 찾아봐라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조차도 이제 잘 못 찾는 친구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주어 동사를 정확히 잡아야 그 글의 이제 정확한 어떤 내용을 딱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아직 아이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스닝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독해, 장문 독해까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간 그런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면은 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력과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한 걸, 그리고 또한 이제 분야별로도 또 다양한 분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토플이나 어떤 SAT나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딱 내용이 나와 있기보다는 어떤 한 주제가 좀 뭉뚱그려서 나와서 굉장히 추상적인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글을 내가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글보다는 조금 단서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안에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구문 독해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어휘와 구문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논리력이나 실전력 그런 것들은 나중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독해 실력을 기르자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독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분야를 개선시킨다라고 해서 이게 독해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독해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독해를 잘한다라는 건 사실 정말 종합적으로 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뒷받침이 되어야 사실 독해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적인 독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1번부터 이제 6번까지 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단히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인데 생각보다 어휘를 가장 아이들이 좀 게을리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만만하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휘가 사실 안 되고 나서 어휘를 잘 암기를 안 하고 나서 독해에 기대를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항상 이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좀 어떤 부분에서 독해를 가장 어려워하냐. 그러면 사실 뭐 10명 중에서 한 8명은 다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휘의 문제인 것 같다. 어휘 때문에 계속 막힌다. 그리고 나머지 뭐 한두 명은 해석 자체가 뭐 어휘는 알겠더라도 이제 해석에서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보통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휘는 또 막상 그렇게 성실하게 많이 안 외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독해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이제 종합적인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이 어휘인데 어휘가 안 된다라는 건 사실 독해에 대한 뭐 잘 해보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예 안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의 가장 중요성을 좀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어휘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아이들이 이제 읽었을 때 탁 막히는 그런 수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수거 표현들이나 아니면 고급 어휘까지 확장을 좀 시켜 놓아야, 사실 중2, 3학년 때 이게 내신 대비를 다 위해서만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학년이 이제 올라가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치게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내신, 고등학교에서 까다로운 이제 내신에서 또 어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또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갈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학교들에 이제 대비해서 미리 좀 고급 어휘까지 많이 확장을 시켜놓는 게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한 해석인데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면 뭐 어휘도 당연히 돼야겠지만 문장을 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을 볼 수 있는 틀이라고 하면 사실 3번이랑 조금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을 보시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문법 개념 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분사구에 대한 이해, 뭐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품사적으로 내가 말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들이 뭐를 꾸며주고 이거는 누구를 수식해주는 문장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사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문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 어떤 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하는 건 당연히 사실 좀 힘들고 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해석과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정확한 해석이 또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있어서 문장에 대한 해독 능력이 또 생길 것 같고요. 지문에 대한 일단 이해를 아이들이 한다고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 이 선택지에 대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경 지식 확장. 그래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 학습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 이런 것도 사실 많은 글을 접함으로써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어느 정도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또 이런 다양한 분야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논리력, 사고력 기르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논리력과 사고력을 기른다라는 거는 제가 사실 어느 정도 뭐 다 이렇게 하면 길러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계속 같이 학생들하고 막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논리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책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정말 잘 이해했는지 내가 내 방식대로 흐름을 끌고 가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런 사고 방식의 틀을 딱 갖고 글에 자기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글 속에 자기의 생각을 갖고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생각한 것과 이 글에서 말하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글의 흐름에 계속 내 생각이 반영이 되고 계속 내 생각의 흐름을 뚝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그 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다른 오답으로 답을 갈 수가 있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 있어서 내가 뭔가 내 생각, 내 사고를 너무 투영시키지 않고 이 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확히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고 그 전환의 어떤 그 지문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에서 이제 오답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오답에 대한 또 분석을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자꾸 자기를 또 이런 좀 틀린 부분들은 자꾸 개선을 해나가면서 좀 기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문 쓰기 그리고 내용 요약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지문을 읽더라도 그냥 대충 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딱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학습을 계속해야 내가 그냥 단순히 이런 거 같아 하고 갔을 때 사실 매력적인 오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고자 이런 주제문을 쓰고 내용을 계속 요약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2에서 3학년 이제 내신에서 독해는 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리면 이제 쭉 글에 어떤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의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선지가 이제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뭐 내용 이해는 당연히 내신 대비를 통해서 다 되겠지만 만약에 이 선지에 대한 내용이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풀어보지 않게끔 영어 문장을 내버리시면 내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상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저희 이제 뭐 학원에서 계속 영어를 계속 했었던 친구들은 사실 요 정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속 내가 이제 영어 학습을 꾸준히 했었다고 하는 친구들이면
그러나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가 저희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조금 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학교별 내신에도 좀 고등학교처럼 내신들이 출제가 돼요. 그럼 조금 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학년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이제 내신들이 좀 어떤 식으로 독해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교는 이제 여고에서 이제 숙명여고, 진선여고가 될 건데 사실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는 휘문고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가 적다고 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적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 특히 숙명여고, 진선여고 뭐 이런 학교를 간다고 하면 물론 외고를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그런 학교들을 간다고 하면 시험 범위의 지정 범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범위에 있어서 내가 다 일일이 암기하고 다 정확하게 막 해석하고 꼼꼼히 암기하고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또한 숙명여고 같은 경우 이따 보여주겠지만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험 범위가 그 많은 범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너무 허덕거리지 않게 내신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부교재 수준이 높은 학교는 진선여고와 휘문고고요.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범위도 많고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한 지문, 시험 범위에 있어서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서 앞이나 혹은 뒤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새로 덧붙여서 마치 새로운 처음 보는 지문처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갖추고 가야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가 굉장히 까다롭고 많은 학교, 휘문, 중동, 숙명, 진선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일단 진선여고부터 잠깐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새로 삽입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정확히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색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한 어떤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보다 더 많은 어떤 일정 부분들이 쭉 새롭게 이제 들어간 삽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 그날 처음 읽는 지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날 처음 읽을 수 있는 독해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독해 실력을 갖고 글을 문제를 지문을 봤을 때 이 선지에서 글의 내용과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모두 고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이제 중학교 내신에서는 그냥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 정도로 나왔었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이제 수준이 좀 높은 내용의 지문을 가지고 그거에 있어서 모두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독해가 13문항 중에 11문항 내용일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문에 대한 추가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좀 변형돼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위의 내용의 관점을 어떤 이 글을 읽고 이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해서 또 답을 고르는 건데 이게 이제 신유형의 독해 문항으로 본문의 변형은 좀 많이는 없었어요. 본문의 변형은 이제 많이는 없었는데 보기에서 주어진 이 short paragraph가 있죠. 이 short paragraph 이 장문 독해의 또 다른 부분을 발췌본을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한 그 주어진 글과 관련지어서 답을 이제 유추해야 되는 그런 2차적으로 좀 다시 돌려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추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추론 문제나 혹은 글의 내용 일치 이런 문제들 이런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외고 유형에서도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이런 고등학교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4,5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시험 범위가 되는데 사실 이 많은 단어들을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부분 나머지에서 이제 빨리빨리 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할 것 같고 그 다음 학교를 한번 보시면
휘문고입니다. 휘문고. 이 휘문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어휘 난이도가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지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들어가고 이 빈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에 적절한 것, 즉 빈칸 추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추론과 정확한 선지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로 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지금 여기 19번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 또 이것도 추론이긴 한데 그 문제 안에서 나와 있는 단어 자체가 좀 난이도가 그래도 없지 않는 편인 그런 어휘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고에서 이제 한영외고 거 내신이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능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수능 지문도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높은 수준의 문학과 비문학 텍스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접목시키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추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문법 문제보다는 조금 독해에 많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상당히 있는 친구들이 좀 들어가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심은 주로 추론과 어휘가 위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쭉 그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어휘가 사실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어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냐 어떤 한 단어가 있으면 사실 그 단어의 어떤 그 다양한 뜻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뜻들은 한 번씩 쫙 정리를 해가면서 단어는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접하는 단어인데 아이들이 딱 봤을 때요 나 이 단어 아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1번의 단어네? 근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뭐 4번에 사전에 4번에 써져 있는 단어의 뜻이다. 그러면 아예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는 가급적이면 모든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해석을 할 때 흐름상 이 단어의 뜻이었겠구나 하고 내가 가지고 가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빈칸 지문에 대한 사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빈칸에 대한 답에 있어서 지금 동사형에서 내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리브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냥 리더가 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쓰였다라는 건데 네, 타동사로 쓰였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뭐냐 실천하다, 뭐 실행하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주로 어떤 딱 한 빈칸 추론에 있어서 한 단어를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이 단어의 뜻을 내가 기본적으로 뭐 계좌의 뜻으로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사실 이 지문을 아무리 해석을 하고 잘 한다고 할지라도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가 찍어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정확한 해석, 아까 해석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문을 이해하더라도 선택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고 보면 바로 대놓고 부정어가 아니라 부정어의 의미가 몇 가지가 들어갈 때 그때 그래서 이거라는 거야 저거라는 거야 그래서 맞다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동사의 의미 혹은 꼭 대놓고 부정의 부사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걸 자체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언어학원반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심화독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심화독해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지문에 대한 내용은 해석이 됐고 이해가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에 대한 거를 그래서 뭐냐 무슨 뜻이냐 이거에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틀렸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시면 B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akeout이라고 나와 있어요. takeout에다가 목적어가 지금 대절 한번 보시면 which prevents one from recognizing the universal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본문에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지역적인 부분들과 무관하게 지역적인 어떤 환경과 무관하게 그가 좀 어떤 유니버설한 그런 대중적인 그런 유머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비법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지역적인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역과 그리고 지역적인 것과 만약에 대중적인 거 혹은 유니버설이 나오면 거기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제 유니버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B를 보면은 preven트라는 동사가 나오고 takeout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가지가 다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takeout이 이제 빼다 제거하다라는 거고 prevent가 못하게 하다 막다라는 거니까 이중 부정이 되면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글을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빠르게 딱 해석을 갈 수 있는 건 바로 recognizing the universal 이렇게 가면은 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어들이 몇 번씩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래서 답이 뭐인지를 혼란스러워하는. 그래서 이게 유니버설이라는 거야, 유니버설을 막는다라는 거야, 유니버설을 막고 뺀다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 구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법과 구문에 대한 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밑줄 친 것처럼 상당히 문장의 길이가 깁니다. 이런 긴 문장에 있어서 어떻게 문장을 끊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꼼꼼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를 좀, 자꾸 이렇게 자기가 문법을 어쨌든 배우잖아요. 그럼 그 문법을 일일이 독해해서 다 막 적용을 시키면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자꾸 갖고 와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냥 쭉 읽었을 때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한 번쯤 구문 분석이나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것도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글 읽기, 아까도 말씀드린 좀 추상적인 글에 대한 수용성도 필요하고 다양한 인문 분야 혹은 예술, 공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많이 최대한 읽어보고 내가 답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서 답을 골랐다 하는 문장들은 조금 답을 표시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꾸 이런 추론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어디서 어떻게 내용의 흐름이 전환이 되고 어디서 어떻게 내용이 그대로 받아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 정리할 때 특히 이런 순서 배열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순서 배열을 문제를 풀 때나 혹은 어떤 글의 내용을 읽을 때는 이렇게 문단별로 각각 내용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자꾸 정리를 해보면서 그랬을 때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 이런 게 딱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써보고 그 써본 내 내용을 맞는지 또 해설지를 통해서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꾸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에서 다이어는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구문 독해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가 없지만 문장 단위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구문 분석을 자꾸 통해서 정확한 해석력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문 독해 그리고 장문 독해 여러 가지 글을 자꾸 읽으면서 어느 정도 나의 말로 그리고 나의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자꾸 써봄으로써 정확한 답과 비교를 하면서 오답을 해보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좀 난이도가 내가 만약에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닥치는 대로 많은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휘 암기가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 대한 구문, 문법 개념 틀을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 개념 틀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쉬운 내용부터 자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주제를 찾는 내용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중 혹은 중상 정도 된다 하면 어떤 한 단어에 있어서 파생어, 유의어, 다의어, 반의어까지 다양한 단어를 확장을 시켜놓고 구문 독해는 사실 어느
레벨에 들어가도 사실 구문 독해는 꼭 필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구문 독해 실력이 쌓여야 사실 글을 읽을 때 매끄럽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그 스피드는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속도를 내는 거지 막 빨리 그냥 글을 무턱대고 막 글을 빨리 읽는다고 그게 사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속도는 따라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난이도, 뭐, 저희 프로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고2 정도 난이도 수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반 친구들은 고3에서 킬러 문항, 그리고 그 이상인 어떤 심화 독해 혹은 탭스 독해,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학습을 하면서, 고난도 어휘 정리, 그리고 넓은 범위의 어휘 확장, 그리고 내용 요약, 그러면서 자꾸 어려운 추론 문제들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지금 학생들이 이걸 정리를 한 거를 갖고 왔고요. 자기가 이제 모르는 어떤 복습 노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 자꾸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고, 어떤 문장에 있어서 해석, 내가 정확히 해석을 했는지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학원에 와서 점검받고, 확인받고, 내가 제대로 해석했구나, 혹은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 오역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받고요. 이제 구조 분석해서 항상 어떤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긴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긴 문장들에 해당하는 거를 좀 문법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누구를 수식하고 얘는 누구의 본동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문법적인 정리를 같이 하면서 문장 틀을 이해하는 그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친구가 한 노트고요. 그래서 지금 애프터 테스트나 뭐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변형 문제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품사에 맞춰서 쓴다던가, 뭐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 혹은 주제가 되는 문장을 찾아 밑줄 긋고 해석해라, 혹은 빈칸에 들어간 적절한 단어를 골라라, 뭐 이런 게 어떤 의미냐, 그런 것들을 자꾸 써서 직접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고 바로 즉석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차로 다음 시간에 리뷰 테스트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지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아예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이제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떤 고등학교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어 선택 문제나 혹은 내용 일치 문제, 아니면 끄는 기준으로 정확한 해석을 한다던가, 좀 이런 뭐 삽입 부분, 아니면은 글의 주제를 빈칸을 채워 넣는다던가 영작을 한다던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아이들이 또 풀어보면서 이 지문에 대해서 정확히 구멍이 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독해 관련해서 뭐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독해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딱 하나 특정히 뭘 해라라고 사실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휘라는 거는 안 해버릇하면 그 많은 단어들을 자꾸 또 까먹고, 그리고 까먹으면 또 외워야 되는 단어가 많으니까 또 그만큼 또 시간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럼 또 너무 많으니까 안 하고 약순환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로 어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어느 정도 좀 당연히 외워야 된다, 당연히 내가 이동하면서도 한두 개라도 더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단어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될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어휘를 계속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거냐는, 일단은 지금부터 얼른 빨리 단어책을 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도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